슈터리 끝나고 나서도 감독님 축구 교실 가서도 되게 많이 하고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 분이고 저한테. 근데 좀 많이 우리는 당연한 듯 주어진 오늘이 어떤 기록의 산물인지 망각하곤 합니다. 이유 없이 시작되는 오늘은 없고 차곡차곡 쌓인 과거의 온전한 흔적이 오늘 하루 동안 펼쳐집니다. 이강인의 어제에는 유상철 감독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오늘에도 유상철 감독님이 있습니다. 누군가 직업을 가지는 과정 혹은 살아가는 장소를 택하는 이유에는 대부분 적극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이강인 축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바로 어린 나이에 발렌시아로 떠나 축구로 성장한 환경입니다. 그 시작점에는 유상철 감독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강인의 축구는 그동안 한국 축구에서 보지 못한 유형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국 축구란 무엇일까요? 인터넷이 보급되지도 않았던 무렵 서울과 부산, 하물며 강남과 강북의 패션 스타일이 확연히 달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딘가는 뾰족 구두와 스키니 바지, 어딘가는 스니커즈와 힙합 바지, 지역에 따라 유행하는 소품들도 달랐습니다. PC가 없던 우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매체는 학교 선배들을 포함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자란다는 것은 공간에 속한 상당한 사람들이 유사점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개개인의 개성은 분명히 존재하나 같은 지역 사람들이 비슷한 옷과 구두를 신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조화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보급은 전 지역의 패션과 스토어를 동일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옷차림만으로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유추하기가 과거보다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조금 다릅니다. 축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맞닿으며 직접적인 경기가 필요한 종목은 인터넷 시대에도 여전히 지역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미의 드리블러, 유럽의 피지컬, 아시아의 조직력이란 고정관념은 2023년 현재에도 다분히 통용됩니다. 초등학교 축구부의 아이들은 선배를 동경하며 자라납니다. 선배의 기술을 흉내내고 싶은 아이들은 당연히 그들의 노하우를 흡수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에서 축구를 경험한 지도자의 더함은 당연히 아이가 한국 축구인으로 자라는 이유입니다. 한국 축구의 좋고 나쁨을 떠나 유형의 측면에서 비슷비슷한 선수들이 나타나고 은퇴함을 반복하며 같은 색깔의 대표팀이 유지되었습니다. 빠른 속도의 윙어, 공중볼이 가능한 9번, 6탄 방어를 펼치는 전사 같은 수비수들, 한국 축구에게 아시아 최강이란 칭호를 선사한 주인공들이며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나타난 DNA였습니다. 유독 한국에 없던 유형은 기술과 패스가 뛰어난 창의적인 미드필더였습니다.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1000명 있는 장소에선 또 다른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나타날 확률이 다분합니다. 학교 선배, 코치 등의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 보고 배우고 동경하며 자라기 때문입니다. 10번 혹은 8번 유형의 선수가 흔치 않던 한국 공격진에선 당연한 듯 7번, 9번, 11번에서 좋은 선수가 오래도록 배출되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고등학교 감독 선생님이 아시아를 주름잡던 윙어 출신이라더라는 이야기는 유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어렵지 않게 들은 대사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를 주름잡던 한국의 창의적인 미드필더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를 스승으로 두기에는 지극히 낮은 확률이 부여됩니다. 11살부터 스페인에서 자란 이강인은 한국 축구가 아닌 스페인 축구를 배운 선수입니다. 그는 한국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스페인 선수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간 우리 주변에선 볼 수 없었던 유형의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가정은 의미가 없지만 이강인이 만약 한국에서 자랐어도 지금 같은 축구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제 대답은 절대 아니다입니다. 축구를 떠나 통계적으로 지난 한국 축구의 이강인 유형의 선수는 0명입니다. 한국의 학원 축구 시스템에서 자라난 선수 중 단 한 명이라도 그 같은 유형이 있었다면 최소한의 확률은 생기지만 놀랍게도 0명입니다. 가벼운 예시로 이강인의 오른발은 분명 뛰어나지만 왼발의 정확도와 파워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뛰었다면 완벽한 양발로 자라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라 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상체 페인팅은 완벽히 유럽 스타일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발재간의 상체 모션은 생략되어 있고 발재간이란 용어가 존재하는 자체가 한국 축구에서 드리블은 상체가 아닌 하체에 포커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드리블 시도 빈도 또한 한국 학원 축구에서 칭찬받는 행위는 절대 아닙니다. 드리블 습득의 이런 칙은 반복되는 시도와 실패입니다. 스페인에서 이강인이 드리블하지 말고 패스해라는 코치의 불호령을 몇 번 들어봤을까요?
유상철은 육각형 선수로 불렸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뛰어났지만 단 하나의 단점을 꼽으라면 이구동성으로 드리블의 기술적인 측면을 말하곤 했습니다. 유상철은 한국 학원 축구에서 성장하여 우리만의 노하우로 세계를 상대했고 월드컵 4강이란 업적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에게 한국 축구 그리고 유럽 축구란 무엇일까요? 차이가 뭐가 있냐면 그렇게 교육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걔네들은 어렸을 때 창의적이. 근데 우리 어린애들을 보면 너무 딱 갇혀 있어. 그 틀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내가 생각했던 거랑 강인이가 얘기하는 거랑 너무 일치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유심히 좀 잘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이후부터는 최대한 템포를 쫓아가려고 하다가 이제 너도 이제 자연스럽게 네. 이제 익혀졌겠네. 막 뛰다 보니까 창의적이란 말을 하는 유상철의 얼굴은 감독이 아닌 선수의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육각형 선수 유상철이 창의성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선수가 됐을까요? 한국 학원 축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유상철이 슛돌이 감독에 취임하며 전한 인사는 정확히 그가 만나고 싶던 감독상이었습니다. 유소년 애들이기 때문에 즐거운 축구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 이후 요코하마와 다시 한번 계약하며 걸었던 첫 번째 조항이 유럽 구단의 영입 시도가 있다면 팀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상철은 98년 월드컵 이후 바르셀로나와의 링크가 있었고 2002년 이후 은퇴를 앞둔 무렵까지 유럽 축구를 희망했습니다. 슛돌이에서 만난 이강인을 어린 나이에 유럽으로 보내고 싶던 유상철은 선수로서 자신이 살지 못한 인생을 제자가 대신 살길 바랬습니다. 그는 축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보지 못한 세상을 이강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강인에게 유상철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한테는 첫 스승님이었잖아요. 첫 감독님이셨어요. 되게 저한테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지금 기억해보면 별거 아닌 걸로도 되게 신경 많이 써주시고 저희 부모님한테 항상 축구를 해외 나가서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슈터리 끝나고 나서도 감독님 축구 교실 가서도 되게 많이 하고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셔서 저 너무 감사한 분이고 저한테 근데 좀 많이 이렇게 월드컵 뛰는 것도 보시고 저가 이렇게 좋은 팀으로 이적하는 것도 보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감독님을 뵀을 때 제 경기를 엄청 보고 싶어 하셨는데 몸 건강 때문에 못 오셨었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축구 선수로 커서 직접 와서 경기를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은 곳으로 가셔서 잘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건강해져서 꼭 오시면은 선생님이 또 대표 때 감독할 줄 그러니까요. 다시 제 감독해 주셔야죠. 고작 11살짜리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선택은 어느 부모에게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내 눈엔 뛰어난 아이이지만 세계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당연히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4강에 올랐던 국가대표 출신 인물이 당신에게 아드님은 꼭 유럽으로 보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확신입니다. 내 눈에 내 아들이 잘한다는 감정과 대한민국 6번 유상철의 포즈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유상철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에 대한 흔적이 그의 과거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슛돌이라는 거가 없었으면 강인이가 뭐 잘 됐을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근데 좀 어려웠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냥 한국에서 또 축구를 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강인이라는 걸 7살 이강인을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아이가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였잖아. 계기가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외국에도 나가서 축구를 하고 있었고 강인이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더 네 걸로 더 만들어 이강인은 유상철 감독님이 부모님에게 아들의 유럽행을 끊임없이 말했다는 일화를 전했지만 유상철은 이강인이 스페인으로 떠난 계기를 모두 슛돌이라는 프로그램에 돌렸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강인 같은 아웃풋의 과정에 자신의 설득이 있었다면 훗날 얼마나 자랑했을지 상상되시나요? 유상철은 슛돌이, 이강인의 재능, 많은 것에 감사하라고 제자를 끊임없이 교육했지만 유상철 자신에게 감사하란 말은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으며 자신이 스페인행을 권한 과거의 이야기조차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자의 오늘에 행복했고 여전히 더 발전한 내일을 기대하며 교육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박수는 전혀 염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끊임없이 유상철 이야기를 제작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길 좋아하는 사람들의 무대입니다. 저는 묵묵히 겸손히 자신의 대단함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 강한 조명이 쏠리는 세상을 바라고 이강인의 성공마다 유상철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길 희망합니다. 이강인의 발걸음 최초 지점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유상철 선생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팀이고 하니까 너한테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잖아. 근데 나는 강인이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 1년에 그게 있어. 1년에 선수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경기 횟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한 40게임, 50게임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넘어버리면 과부하가 걸려서 부상이 와서 이제 한 시즌을 뭐 반 시즌 쉰다든지 아니면 1년을 쉰다든지 이럴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조절을 잘 해야 된다. 뭐 구단에서도 클럽에서도 그런 거 관리 잘 해주겠지만 네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면 굉장히 오래 또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이강인의 부상 소식에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을 유상철 감독님은 여전히 선생님입니다. 그는 이강인이 선수 생활을 하는 마지막까지 참고해야 할 너무 많은 말을 남기고 떠나셨고 현재 부상 중인 이강인은 여전히 그의 말을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 유상철과 이강인의 스토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스승의 육체는 사라지지만 그 마음은 영원히 제자를 통해 살아갑니다.